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이소희 과장님의 그 발제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정 토론 이후에 종합 토론 때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입니다. 세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혈액종양내과의 김범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분자종양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서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셨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교수님의 발제 주제는 코로나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의 자원 배분의 문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김범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제 제안을 받고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을 제가 어떻게 다뤄야지 되나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이다 보니까 과연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춰갖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30분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케이스를 좀 두 케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두 분 다 제 환자분이셨고요. 한 분은 이제 71세 재발된 비인두암 환자분이셨고 뭐 여러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갑자기 이제 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나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오고 싶었으나 한 세네 군데 병원에서 모두 다 거절하고 집에서 끙끙 앓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숨 넘어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119에 사정을 해가지고 겨우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을 때 뭐 폐가 다 허옇게 돼 있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나 이때 마침 또 중환자실도 없고 응급실 선생님은 보아하니 지금 비인두암이고 항암 치료도 하고 있지만은 기대염이 좀 길지 않을 것 같고 나이도 71세 많고 그래서 중환자실을 꼭 가시겠느냐 여러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부인분께서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부랴부랴 응급실에서 쓰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57세 여자, 조금 젊으시고요. 임파종 재발을 하고 여러 항암 치료하면서 나름대로 암은 잘 유지가 됐었던 분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걸렸고요. 이분은 그래도 운이 좋게끔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실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환자실 없으니까 딴 병원 가세요. 강제로 이제 전원이 됐고 전원 가서 있다가 또 강제로 퇴원이 됐습니다. 저기보다 더 중환 환자가 오시니 당신은 나가세요. 나가서 또 치료를 받으시니까 더 숨이 차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겨우겨우 응급실에 다시 입실에 성공을 했고 마침 중환자실에 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오고 여러 치료약도 쓰고 지금은 이제 다시 좋아지셔갖고 재회를 오셔갖고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돌아가셨고 누구는 인공호흡기라든가 여러 혜택을 통해 갖고 코로나를 통과해서 살아나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고 누가 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렀게 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로서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부수적 피해, 콜라테럴 데미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종양내과 의사이다 보니까 암 환자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의료 자원의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제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암 환자분들이 평상시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었는가?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암이 초기에 진단되면 다들 해피합니다. 잘 완치도 되고 하지만 진행기에 진단이 돼서 여러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말기가 되는 순간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사망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경과입니다. 말기암이 된다고 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증상 관리가 가능하면 집에서 계시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입원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임종으로 향해 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암 환자분들이 일생에 겪어서 겪는 평소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과연 의료 이용의 패턴이 바뀌었는가? 저희 병원에서 외래 방문한 암 환자분들 의료 이용 패턴을 한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외래 방문이라든가 입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여도 우리는 그냥 꾸역꾸역 잘 진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한 가지 좀 주목을 했었던 부분은 응급실 방문하는 암 환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암 환자분들은 늘 응급실 자주 오시는데 이분들이 왜 응급실 방문 횟수가 좀 줄었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고요. 의료 이용량, 즉 입원 외래 이런 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은
과연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에게서도 말기 돌봄에 문제가 없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이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고, 응급실의 이용은 줄었는데 도대체 왜 줄었을까? 이분들이 응급실 안 오실 분들이 아닌데, 그럼 응급실에 안 오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 병원의 데이터를 조금 이제 들여다봤고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시게 됐는지 코로나 전인 2019년과 코로나 이후인 2020년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좀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망 증상이 조금 늘어나는 현상을 저희가 발견했고, 이게 임종 3일 이내입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큰 뭐 변화는 없었는데 승합제라는 게 억지로 혈압을 끌어올리는 약이죠. 승합제 사용이 좀 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제 공격적 의료 행위, 즉 어그레시브 케어라고 하는 거 이제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응급실 방문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이 조금 늘어나는 거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심폐소생술 말기 환자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말기를 잘 받아들이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잘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공격적 의료 행위가 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완화 의료 임상윤리 센터도 있고 호스피스 컨설트를 많이 받고 있고 저희 활동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2020년을 보면 오히려 연명의료 계획서도 더 많이 썼고 호스피스 의료 건수도 늘었는데 왜 반대로 공격적 의료 행위, CPR 같은 게 더 늘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로서는 좀 궁금함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닌 게 사망 3일 전에 선망 증상이 좀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디에서 늘었는가 보니까 뭐 1인실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제 다인실에서 좀 유의하게 늘었고 중환자실에서 선망이 좀 늘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다인실, 중환자실 이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면회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인실은 면회가 잘 되지 않나요? 저희 최근에 다 면회 제한을 했고요. 환자 한 명당 보호자 한 명이 또 간병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이제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뭐 가족들 두세 명 와 있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제 다 금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덩그러니 혼자서 방치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불안감, 선망 같은 것들이 또 늘었었던 것이 아닌가. 면회 제한이 엄격한 장소일수록 선망 증상이 늘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앞서 승합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승합제에 대한 거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보호자나 환자분들은 승합제가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제 만약에 건강했었던 사람이 뭐 급성 폐렴이 걸리고 폐혈증이 걸려서 혈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항생제를 쓰고 좋아질 때까지 혈압을 올리면서 버텨야죠. 승합제 자체가 나쁜 의료 행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암이 나빠지고 있고 암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는 임종을 향해 가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나 혈압이 떨어진다 이제 곧 임종할 것 같다 뭐 가족들 오시라 이러면 보호자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이때쯤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모든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게 늘 우리의 뭐 일상입니다. 뭐 예전에도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보호자들이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더 쉽지가 않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뭐라도 더 해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아들내미가 대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승합제 사용이 더 늘어나는 거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뭐 사망 1개월 전에 심폐소생술 증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어차피 예정된 죽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돌아가셔야 되나 하는 이제 안타까움이 많이 이제 그 저변에는 깔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좀 특이했었던 건 이제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암 환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왜 응급실에서 돌아가시게 되셨을까? 저희가 생각해 본 결론은 갈 데가 없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었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과정에서 호스피스 병원, 요양병원 뭐 여러 의료기관들이 있지만 이제 거기서 다 거절을 당하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아프고 숨차고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갈 데 없어갖고 집에서 끙끙끙끙 거리다가 거의 죽기 직전이 돼서 응급실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사망이 갑자기 늘게 됐고, 그렇다면은 응급실에서의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어떤 존엄한 죽음과 부합하는 사망이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응급실에서 사망하신 암 환자분들을 보면 뭐 호흡곤란, 그리고 뭐 피검사 엄청 많이 해대고 무슨 CT 모니터링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왜? 더 위중한 상태에서 오니까. 그런데 위중한 상태에서도 그나마 오셔서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지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느끼는 이제 안타까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량적인 성과들을 좀 보게 되니까, 그럼 이제 과연 그 저변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이제 저희 설문조사하고 이제 질적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글씨가 조금 작아서 죄송한데, 설문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돌봄 부담, 내가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이제 부담되는가, 이걸 볼 때 뭐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신체적인 부담 같은 것들이 늘었다 하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뭐 많이 늘었습니다. 암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심리 사회적 문제 뭐 너무 많습니다. 뭐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까봐 불안하다, 뭐 가족이 친지와의 의사소통에 제한이 생기니까 치료 관련 결정을 혼자서 못 내리겠다, 의사 결정을 못 내리겠다, 뭐 이런 어려움들이 뭐 예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늘었고, 굉장히 거의 모든 대부분의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이런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겪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설문조사랑 질적 연구를 해보면서 조금 느낀 거를 이제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 이런데,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중증 질환자를 누가 어디서 돌볼지에 대한 최선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갈 곳이 마땅치가 않고 원치는 않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독박 간병을 하다가 집에서 재택 임종이 늘어났다. 이제 이런 부분 한 꼭지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중증 질환자가 의료 이용이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응급실에 올 수조차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갖고 정말 뭐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기존 중증 질 환자 진료 체계 고질적 문제. 사실 문제가 많았죠. 근데 문제를 모두 다 외면을 하면서 그냥 꾹꾹 참아왔었던 것들이 이런 조그만 충격에 가해지니까 바로 그냥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이 굉장히 비인간적인 돌봄 죽음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또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소진이 되고 악순환을 거듭하는 일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글씨가 좀 빡빡합니다. 사실 제가 좀 추려야 되는데 읽다가 추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좀 구구절절해서, 한분 좀 응급 구조사 분들은 한 분은 저희가 이런 걸 이제 인터뷰를 좀 요청을 하니까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도대체 이게 2년 동안 이런 거를 누군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이제서야 우리를 인터뷰를 해주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간에 겪었었던 어떤 성토 대회처럼 돼버렸어요. 응급실이 이제 만실이 되다 보니까 구급차가 들어가면 안 받아줍니다. 꽁수는 걸어서 가면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중증 질환자, 심근경색이 의심돼요. 그러면은 일단 구급차까지 타고 가요. 그래서 거기 앞에 문 앞에 내려서 그냥 걸어서 가시라고. 그럼 접수는 받아줄 거라고. 근데 그 와중에 CPR 나는 이제 뭐 이런 사태도 좀 벌어지게 되고, 뭐 응급실 의료진 역시 뭐 너무나 힘듭니다. 뭐 원내 감염관리팀, 재난총괄본부, 서울시 뭐 중앙수습본부, 질병청 뭐 해야 되는데 현장에 재난건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현장에는 아무도 오질 않고 올라오는 서류만 높은 분들께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서류만 편안하면 아 나라가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조선시대 때부터의 관습들이 있어갖고 현장에는 아무 결정권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서도 이제 응급실인지 호스피스 병원인지 잘 모르겠다. 요구 사항들은 더 많은데 의료진도 부담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정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좀 봐달라. 우리 가족만 좀 예외로 봐달라. 안 됩니다. 원칙이 이렇습니다. 여기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만 강조하면서도 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특히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이고 이미 몇 군데 다 쫓겨난 거 알고 있는데 우리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때는 또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이게 통증이 심해진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넷 포털에다 검색을 합니다. 뭐 진통제 증량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제대로 된 정보가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겠죠. 뭐 이런 어려움 돌봄, 그러니까 본의 아닌 재택 돌봄으로 쫓겨난 가족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병 문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독박 간병이 되니까 이분들 소진과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만만치 않고요. 호스피스의 본질적인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게 호스피스인가요? 나는 호스피스 가면 다 이런 것도 알아서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죽게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참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환자도 원하지 않고 가족들도 원하지 않던 생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것도 제가 슬라이드 좀 빡빡해서 죄송한데 뭐 그런 겁니다. 결국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혈압이 낮으면 응급실에 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해서 판단이 어렵고 아버지 그냥 조금만 참으세요 뭐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5년 동안 암 치료를 받으면서 흘렸던 눈물보다 마지막에 아버지를 어디로 모셔야 될지 그 막막함 때문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면은 그래도 면회도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주 1회 10분만 면회되고 사실상 감금 상태인데 다음 면회 시간에 올게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떠날 때가 사실상은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인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조금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막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이런 댓글들이 달릴 거라고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뭐 엄마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난생 처음 봅니다. 집에 모시자니 통증 관리가 안 돼서 고통으로 힘들까봐 너무 무섭고 절망만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11월 달에 작년에 올렸었는데 이걸 올릴 때만 해도 이게 내 얘기가 될 줄 몰랐다. 연구 발표가 기산지 석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책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 있느냐.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찔렸었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제로도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2019년에는 2만 8천 건의 호스피스 입원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2만 3천 건, 즉 17% 정도 줄었고 5천 명 정도는 어디로 도대체 갔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이제 접하게 됩니다.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자료를 좀 들여다보니까 좀 또 흥미로웠었던 것 중에 하나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위암, 대장암 이런 걸 일찍 찾아낼수록 예후가 좋고 이런 거 다 아는데 병원에 가면은 코로나 걸릴까봐 무서우니까 혹은 병원의 의료진들이 다 코로나 보고 있으니까 검진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한 뭐 2, 3년 뒤에는 더 조기에 못 찾아냄으로 인해 갖고 예후가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나라 1년에 발생하는 암화제는 늘 거의 비슷한데 나중에 한꺼번에 진단되면 그때 가서 또 오버 퍼실리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소견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19 시대 말기 암 환자 의료 이용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간의 문제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소화해냈었던 부분들이 호스피스는 아시다시피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의료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병원들이 다 코로나 병원으로 강제 전환이 되면서 호스피스 병실이 문을 닫게 되고 갈 곳이 없어 보니까 집에서 돌봄의 이 연속성에 놓이게 되고 응급실은 여러 가지 입실도 안 되고 하는 이제 등등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결과로 저희는 이런 키워드를 뽑았었는데 트라우마틱 데스 외상성 사변. 그러니까 아버지가 코로나 때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거를 떠올리기조차 힘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트라우마로 남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도 안 좋고요. 왜냐하면 선망도 늘고 통증 조정도 잘 안 되고 내가 응급실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응급실에서 돌아가시고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제대로 환자분을 돌봐주지 못하고 떠나보냈다는 거 그로 인해 갖고 사별 후 애도장애나 비애장애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걸 보면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건 이게 결국 뭐 이런 어수선한 와중에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건 결국 없습니다. 결국 최악이 아닌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차악으로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과중에 제일 희생양으로 떠오르는 거는 우리 사회에 있는 약한 고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가령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축구 같은 경기는 뭐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 수비에서 빵꾸가 나면 바로 실점이 되는 거거든요. 즉 그 팀이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는 거는 그 팀이 얼마나 약한 고리가 없느냐가 결정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얼마나 잘 대응했느냐 하는 것들은 뭐 서류 올라오는 거에 숫자만 갖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뭐 정책이든 뭐 저희 같은 학교 같이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든 앞에서는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기차가 이미 뒤에는 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앞에서 막 격리를 해야 된다, 뭐 한다, 뭐 하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이런 약한 링크, 위크 링크들이 다 끊어져 있다 보니까 이미 따라오지를 못하고 그냥 뒤에서 나자빠 버려져 있는 사태가 되고 그거로 인해 갖고 전체가 또 대열이 흐트러지는 일들을 뭐 저희는 계속 그냥 우리 사회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상 조절 안 되는 재가 돌봄, 독박 간병, 뭐 존엄한 임종이 불가해지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약한 고리의 면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들이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사회라는 게 어떤 국가적인 안전망이 사실은 뭐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 네트워크로 인해 갖고 나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존이 좀 어려운 사회인데 그런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대체하는 네트워크가 없는 분들이 결국 다 약한 고리로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응급실에서도 보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또 입원할 분들은 또 뭐 어찌어찌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런 일들이 또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건가가 또 숙제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초과 사망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초과 사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 민낯을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적인 예는 그런 겁니다. 의료 자원 얘기만 조금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환자실 입실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던 거고 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요. 특히 이제 올해 3, 4월 달에 이게 위기가 본격화될 때 우선순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 다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어떤 뭐 공식화됐거나 이제 정부가 받아들였다거나 이런 얘기를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령인 환자는 받지 말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표가 또 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학적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학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또 나름의 이유들을 또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얼핏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뭐 좀 반복된 얘기인데 약한 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파악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여태까지 드러난 이제 문제들을 계속 주장을 해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전문가의 역할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원래 제가 이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의료 자원 분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질문들은 몇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의료 자원은 뭐 늘 제한돼 있죠.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런가? 무엇이 이런 자원 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제한되어 있을 때 우선순위가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겠다고 정해야지 되는가? 그 와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은 아까 말씀드린 약한 고리들인데 이분들의 목소리는 과연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는 뭐 어찌어찌 끝나겠죠. 뭐 이게 평생 가지는 않을 거니까.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이런 사태들이 분명히 또 우리가 살아있을 언젠간 또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이번에 무엇을 배우고 넘어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고 아마도 이 뒤에 토론 시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 자원 분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솔루션을 드리지 못하고 문제 제기만 하고 강의를 마무리 짓는 게 좀 죄송하긴 하는데 앞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좀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